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09년 6월 10일 CNG TV 방송은 기업, 연구와 설계 부분의 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디지털에셋 대표이신 신익섭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우선 현재 업무와 자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셋 대표이사 신익섭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의 디지털 정보들을 자산화하자는 의미로다가 회사 이름을 디지털에셋이라고 했고요. 2002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은 80명의 인력들이 기업의 R&D에 관련된 PLM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쪽에서 약 8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M 쪽은 별도로 커머스아이라는 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이 이 분야에 꽤 일찍 하셨죠? 그때는 보안이 별로 많이 안 알려졌을 때 저희가 근무했을 때 한번 오셨잖아요. 네, 계실 때. 그 보안이실 텐데 그 얘기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도 이제 캐드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건축쟁이였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자료를 CD로 구워서 주면 더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복사하면 또 재본까지 해서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엄청난 이제 기업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 R&D 부분의 보안 이슈, 그 다음에 기술 중에 DRM과 SBC,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이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저는 좀 DRM은 조금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SBC라는 좀 신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요 관점에서 요 세미나를 봐주시면은 굉장히 유익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오늘 6월 10일 CNG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 보호는 저희가 특정 솔루션을 보유하고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벤더보다는 고객사 입장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구축했던 프로젝트에서 얻은 지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기업의 R&D로다가 저희가 국한을 했는데요.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금융권의 KPI의 넘버원은 장애로 돼 있고 두 번째가 보안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캐리언 그래픽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신 분들의 넘버원이라고 하면 사실 보안보다도 더 높은 위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납기라든지 품질, 매출 증대 또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해서 기업의 지적 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지적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업무 수행의 결과로 산출될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도면이나 문서 또는 디자인 컨텐츠들이 이런 비정형 자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국한해서 오늘 말씀을 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안 유출의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1에서 보안 유출들의 실체와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자료는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기업의 보안 사고의 어떤 실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유출되는가를 보면 회사에 불만을 가진 로열티가 떨어진 임직원이나 불만으로 가득 차서 퇴직한 사람들 또는 남의 떡에 커 보이는 업체 또 신기술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외국인 파견자라든지
또 그리고 그 지인 선후배하고 끈끈한 의리가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제공하는 그런 보안의 개념이 희박한 직원, 뭐 이런 부류를 통해서 정보도 유출되고, 뭐 이런 경로들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다든지 또는 직접 자료를 들고 간다든지 또는 저장 매체에 담아서 한다든지 CD 또는 출장 중에는 노트북을 통할 수도 있겠죠. 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마음먹을 수 있던 일들이고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이런 행위가 그 당시는 보안에 위배된다고 크게 생각을 안 하였던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 좌장에 지금 고모님도 그 고등훈련기 한 대에 띄울 정도의 분량의 자료는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전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아, 패시브 나이로 계시군요. 예. 다음은 그 보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을 통해서 유출되는 기업의 지적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총체적인 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면 사실 경비실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될 텐데요. 그 물리적인 영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관리적 차원의 시스템 보안으로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그동안 이제 보안 업무들이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 컨텐츠라는 이 비정형 자료들이 대두가 되면서 OA라든지 CAD와 또 전표나 장표들도 다 이미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자화들로 인해서 엔지니어링 물론이고 금융권까지도 내부 비정형 자료들의 보안 유출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뭐 이런 배경에는 그 암묵지와 형식지로 대별되는 지식 경영이라는 것들이 이제 경영 오너들이 지식 경영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면서 보안이 하나의 기업의 정보 시스템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디지털 자료 보안이라는 큰 축에 저희들 몇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가미를 했는데요. 암호화 복호화로 접근하는 이제 DRM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변조 방지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워터마킹 부분, 그다음에 웹에 있는 화면을 컷앤 페이스트해 간다든지 URL을 이제 서핑하는 이런 웹 보안 부분, 그다음에 PC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통제하는 PC 보안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 기술인 SBC,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된 솔루션으로 해서 컨텐츠 보안이라는 큰 보안의 축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그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DLP 기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 그리드 같은 이제 다양한 개념들이 좀 출시가 되고 있어서요. 이 그림은 이제 완성형이라고 보긴 그렇고 계속 진보하고 있는 진행형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보 보호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크게 암호화와 가상화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 부분하고 이제 말씀하신 가상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는 파일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인 암호화와 복화를 통해서 파일들을 이제 보안을 적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DRM과 이제 PC 보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는 PC를 무력화시키고 PC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서버로 이관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자료가 PC에 남지 않고 서버에 보관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상화에는 이제 SBC와 띵클라이언트 등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크게 그 DRM 기술에 대해서 좀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SBC에 대해서 또 자세히 좀 말씀. DRM은 제가 2002년도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 벌써 뭐 몇 개의 벤처들이 그 안목 있게다가 상용화를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사실 이 당시 벤처들의 그 타겟 시장은 요즘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하이테크 기업의 R&D나 엔지니어링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음원이라든지 영화 콘텐츠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 요즘 이제 증명서 띄면 다 워터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변조 방지, 이런 이제 상당히 스케일 있는 아이템들을 타겟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했을 것이고,
투자 유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사리 이제 그쪽 시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기업의 정보 보호 쪽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RM은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PLM이나 EDM, 기관계 시스템들하고 또 이 보안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파일 서버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암호화 또는 권한관리 등의 DRM 엔진을 탑재해서 저장을 제어하고 편집을 제어하고 출력을 통제하고 하는 내부자들을 관리를 하고 이를 이제 외부의 인가자에게 반출이 되더라도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반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반출을 하더라도 화중지병이다. 열어볼 수가 없다. 열어도 깨져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기술이고요.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DRM에 관한 넘버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뭐 한국이 바로 글로벌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RM의 로직을 좀 보면요. 제가 뭐 보안 기술자가 아니라서 심도 깊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서당계 7년 정도 했으니까 이 슬라이드 한 장 정도는 제가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DRM은 그 후킹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후킹은 밑에 보신 듯이 커널 영역에 후킹하고 어플리케이션 단을 후킹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DRM 제품별로 이제 업체별로 각각 독자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지금 추세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후킹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널 영역을 후킹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이 간뇌를 건드리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시스템의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또 비스타 같은 이제 새로운 OS가 출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의 시간적인 갭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USB나 CD, 뭐 네트워크 등의 PC단의 디바이스들을 제어하는 PC 보안의 경우에는 아직도 커널 레벨의 후킹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쓰는 MS 오피스라든지 캐드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관장하는 Win32 서브 시스템이라는 DLL들을 DRM 클라이언트가 후킹을, 그러니까 후킹이라는 게 가로 채단 의미 아니겠습니까? 후킹을 해서 워터마크를 강제로 출력한다든지 화면 캡처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세이브 에드나 프린트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어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업무 적용으로 다음 장 보실까요? 업무 적용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이제 문서 관리나 도면 관리 같은 그런 기관 시스템의 도면 문서 등록 프로세스에다가 DRM 솔루션 영역이 추가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단에 이제 암호화 복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스텝을 더 거치게 되는 거죠. 기존 시스템에서 거쳐서 사용자에게 파일이 전달되는 그러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그 DRM의 기능들을 좀 보면요. 그 권한에 따라서 편집이나 저장 인쇄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여기 우리 캐드든 오피스에 보면은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장 또는 세이브 에즈, 프린트 이런 기능들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이렇게 이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후킹이 실제 적용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다가 또 한 가지 본다면 그 사용 기간을 미리 설정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서를 열어보니까 황당하게도 사용 기간이 뭐 만료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기술도 가능하고 또 뭐 횟수 제한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회 이상 열어보니까 파일이 안 열린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캡처 방지인데요. 이제 DRM에 걸려서 파일을 복사를 못하니까 그럼 화면에 띄워놓고 컷 앤 페이스트로 다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나온 제품 솔루션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뒤에 있는 그 워드 파일 같죠? 그 부분은
암호화가 안 된 부분이라서 저렇게 텍스트가 보여서 지금 캡처에 잡혔고, 하지만 앞에 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DRM에 걸린 어플리케이션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용이 있겠지만 캡처에서는 저렇게 백지로 나오는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PLM이나 EDM에 가지고 있던 ACL이라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권한 관리나 정책 관리, 뭐 리포팅 이런 기능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DRM에서 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여지껏 그 디지털 에셋이 했었던 좀 구축 사례 사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DRM은 옛날에는 이 DRM의 로직을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DRM 하면 다 이제 내용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드린 말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청중이 너무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군데를 했는데요. 예, 국내 도입되는 뭐 PLM 제품 중에서 뭐 윈칠이라든지 지멘스, 에노비아, 그래서 거의 모든 제품에 다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국산 PLM까지도 무리 없이 다 DRM 적용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몇 개를 제가 회사를 적었는데요. 대기업의 거의 전부가 DRM을 하셨고 공공이나 국방들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 공표를 못 드리는 것이 이 보안 적용 여부 자체를 이 보안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PLM 제품들은 이렇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CAD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죠. 예. 보시면은 국내 이렇게 50여 종의 CAD하고 뷰어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DRM을 구축한 지가 뭐 한 5년, 7년쯤 되니까 아마 vendor들이 다들 손을 봤습니다. 해서 뭐 카담 카티아로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지금 뭐 인터그래프의 SPF까지 해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방안을 다 만들고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고객께서 만약에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뭐 특수한 CAD를 쓰신다고 할지라도 아마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시간만 주시면 그 벤더들이 적용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CAD 어플리케이션 이것들이 각자 그 리비전, 뭐 버전이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이제 아까 후킹이라는 것이 모든 CAD의 버전별로 다, 뭐 오토데스크다 그러면 뭐 2004, 2006, 2007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 후킹 기술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CAD 제품에 대한 그 버전업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내에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새로운 CAD 시스템이 들어온다. 그 부분은 이제 고객한테 별도 차지를 하는 그런 구조로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시간은 아니지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카티아 버전 6는 뭐 이제는 서버 쪽에서 다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도 이런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그게 이제 이 한계에 봉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이디어스의 아티산인가 하는 경우들은 뭐 CS 버전이어서 아예 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우리 이제 3D 모델러 같은 경우들은 복합 파일로 돼 있어서 파일 속에 파일이 들어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보안 도입을 할 때 지금 이제 지적하신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CAD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기간 시스템들의 속성들을 충분히 POC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널리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툴만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중에는 그냥 그 솔루션을 사면 그냥 다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전문가들을 일단 만난 다음에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이제 지금 다음 챕터에서 SBC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 중심으로다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정보보호 관련 기술 소개 중에 SBC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SBC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SBS하고 유사한데요. 네. 예,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SBC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보면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에 근거한 것이고 그 포춘 500대 기업의 거의 전부가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시트릭스사의 그 SBC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국내에 상륙하면서부터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미 단말기로 되어 있는 이제 싱클라이언트와 연동하거나 또는 개인 PC를 단말기로 취급을 해서 이제 국내에도 많은 적용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SBS는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그쪽 업계에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능 중에 일부가 보안 용도로 활용될 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SBC 하신 분이 이 방송 보신다면 자기 SBC가 이렇게 보안 영역으로 이렇게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올립니다. SBC는 이제 외산 시트릭스 외에 국내 몇 밴드들이 벌써 제품화를 해서 공공이나 기업 쪽에 국산화 제품으로 이미 기반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는 부분, 가상화라는 것을 보안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그 일반적인 시스템 환경은 이제 뭐 그루비어나 ERP, SCCM 이런 기관계로부터 실제 데이터와 컨텐츠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PC로 다운로드가 되게 되죠. 이래서 이제 다운로드된 자료가 비록 이제 인가된 자에 한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지만 일단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PC로 내려오는 파일을 보안의 홀, 이제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PC에서 수행되던 어플리케이션을 서버의 가상 공간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로 넘어오는 그 네트워크상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값만 그 화면 픽셀 값만 전송이 돼서 PC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화면일 뿐 저장할 자료도 없고 PC에 아무 자료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보안을 하게 된다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는 것이 클라이언트 단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익스큐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가 다 있고 서버 단에 이제 데이터 영역을 DB 부분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클라이언트 단에는 프레젠테이션 서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서버로 옮기게 됨으로 인해서 표현부하고 실행부 간의 데이터 교환이 최소화되고 또 표현부에는 자료가 실제 남지 않는다. 뭐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는 기술 설명은 그 정도 하고요. 이 SBC 용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보안성 이러한 것 외에도 보면 객장에 PC를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협소한 그런 모바일 오피스를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공간적인 제약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 콜센터라든지 교육장 같이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 또 어플리케이션이 표준화돼서 돌아가는 부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기존의 CS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외부로 구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또 쓸 수 있는 환경들 PDA가 있는데 PDA형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도 쓸 수 있고 또 내부에 있는 ERP나 이런 자원들을 외부에서 바로 액세스를 한다. 이런 뭐 다양한 접속 환경에도 필요할 것이고 뭐 클라이언트의 관리가 어려운 지방이나 교육장 또는 생산 라인에 PC가 들어있다라든지 해외에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관리 입장 차원에서도 SBC는 용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축 사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S조선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서버팜이라고는 그 조선 내부에다가 7대의 서버를 놓고 거기에 130명의 유저가 그 트라이본이라는 CAD 시스템을 여기에 설치해 놓고 이제 외부에 외주 협력업체가 시트릭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쇄물들은 워터마크를 통해서 프린트 보안을 걸어놓고 있고 외부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는 PC는 트라이본이라는 CAD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자기가 작업한 드로잉 파일들이 업체에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갑측 회사의 자원을 쓰고 그쪽 서버에 저장되도록 하는 이런 SBC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중공업에서 중국 사업장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PLM 데이터 센터하고의 사례인데요. 한국 데이터 센터에 PLM, DB 서버, AD 서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중국 현지 작업자에서는 오로지 단말기 개념으로 한국 PLM의 어프로치에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기대 효과를 보면 협업을 할 수 있고 IT 관리자가 뭐 중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하는 일 없이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이동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제3의 국가이든 간에 PLM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고 관리나 네트워크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DRM하고 SBC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듣다 보니까 뭐 보안 쪽으로는 굉장히 난데 좀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옛날에 한 25년 전에 덤터미널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데 만약에 이걸 하면서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그쪽에다 전달할 때는 어떤 뭐 클라이언트 서버 다 옛날 환경에서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정보를 그래도 내가 뭐 받대든가 뭐 지금 이렇게 뭘 전달해 줄 수 있는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업 내부에 보면 이제 보호해야 될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 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PLM이라든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한정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그룹웨어를 통한다든지 서로 협업 환경들은 또 별도의 또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LM을 뭐 잡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다가 기업의 이제 보안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지금 DRM과 SBC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테크놀로지와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겠죠. 가이드라인. 이거는 우리의 뭐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보안이라는 것이 보면 기업의 어떤 프로핏 요인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코스트 요인이고 또 사용자들이 당장 우선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입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금고를 여는데 뭐 2중, 3중으로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정성은 올라가겠지만 접근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안이라는 것이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제품 벤더들이 이제 그 고객사를 찾아가서 보안 얘기를 하면 마치 자기 제품 하나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영업을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현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일선 고객 현장에서 체득한 트라이 앤 에러를 중심으로다가 해서 그런 체크 포인트들,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 저희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RM부터 좀 DRM 쪽에 이제 만약에 DRM을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그 시스템 환경 측면으로 보시면
회사의 지식 컨텐츠를 담고 있는 기간 시스템이 무엇인지, 뭐 PRM, PLM, 그룹웨어 이해할 줄 많으시겠지만 기간 시스템이 무엇들인지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문서나 엔지니어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업체로 나가고 있는 도면이나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또 상급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암호화를 해서 자료를 던져서 주면은 또 불편해 하시는 상급기관도 계실 테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이고, 또 출력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반출되고 있는지 또 보셔야 되고, 이제 DRM을 도입하시게 되면 이제 암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자료를 암호화된 채로 서버에 보관하실 것인가, 아니면 로우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다가 다운로드 할 때 암호화해서 내려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사용자 환경적으로다가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문서 보안에 대한 등급을 만드시고, 또 문서에 대한 외부 전달 체계를 만들고, 또 외주 업체들이 가지고 다니는 PC 반출입이라든지 출장자가 메고 다니는 노트북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지침들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루션 연동과 관련해서 다른 이미 뭐 PC 보안을 쓰실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SBC가 회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과의 연동 부분, 만약에 PC 보안하고 DRM을 같이 쓰신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반드시 통합 에이전트로 관리가 돼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DRM 제품들은 두 업체 제품을 만약에 한 PC에 설치할 경우에 100% 충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벤더들 간에 조정을 하시면 될 부분인데, 델리케이트하게도 사업 전략상 또는 뭐 기술적 차원으로다가 서로 좀 회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의 DRM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32 그쪽 영역을 접근하냐에 따라서 한 제품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지금 충돌 방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업체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DRM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상화 쪽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제일 이제 가장 커다란 체크 포인트가 CAD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2D나 3D CAD를 포함해서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사실 개런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보다 도면이 한참 뒤에 따라온다 라고 하면은 아마 엔지니어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3D CAD의 SBC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반드시 POC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상호 공감을 얻고, 이 정도 키보드 딜레이, 마우스 딜레이까지는 우리가 검수해서 인정을 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고객도 힘드시고 납품하는 업체도 이 검수받기 힘듭니다. 이 부분. 네. 그리고 이제 SBC 도입하면 이 별도로 MS의 터미널 서비스라는 것을 라이센스를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회사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서버 부분에 이제 스탠바이 서버를 가져가는 부분, 데이터 미러링 하는 것들도 캘큘레이션을 미리 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블레이드 서버를 한 20대를 사게 되니까요. 전력 용량이 안 돼가지고, 한전에 이제 전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서버 도입 비용보다 더 들더라고요. 전력을 당기는 부분이. 아무튼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봤습니다. 전력 용량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측면,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보시면 VPN이나 SSL을 활용할 것인지도 보셔야 되고, SBC는 PC로 자료가 다운로드 되는 것을 케이스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 직원이 다운로드가 되든지 아니면 전 직원이 다 안 되든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나 지방 구간을 타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가속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동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PC 보안이나 DRM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해서 보안을 적용한다 하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이제 보완을 당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라이트하게 한 번으로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쓰고 계시다면 이 또한 그쪽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뭐 이제 장황한 같지만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이제 어려운 부분이 지금 SBC나 DRM을 검토하시는 부서는 좀 R&D에 관련된 부서 분들이실 거고, 근데 기존의 이런 네트워크 환경들은 정보 시스템실이나 또 다른 쪽 그 전산 관련된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서로 좀 영역이 달라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캐드 하신 분들하고 전산하고는 참 가깝기도 하고 서로 또 그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롤 역할상, 그래서 이 보안 쪽을 하실 때는 네트워크나 시스템 단들을 다 이제 보셔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엔지니어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뭐 실무 담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네. 그 기대 효과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들겠는데요. 그 기업들의 광고를 보면 이제 이미지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적나라하게 자기 제품의 기술적인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도가 아닌 소비자들한테 굳이 자기의 어떤 기술을 인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예로 그 보일러 광고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타는 보일러, 또 두 번 타는 보일러. 사실 이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을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라고 하면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은 신기술 부분에 있고 이 기술이 가격이나 유통 품질보다도 더 우선한 회사일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러면 사장님의 보안의 관심사는 뭐냐라고 하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 두 번 타는 그 보일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그 사장님의 보안에 대한 기대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보면 이 롤별로 기대 효과는 달라지는데요. 오너의 경우에는 보안의 목적은 기술의 보호라든지 지적자산의 보호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의 경우는 우리 회사의 핵심 정보가 무엇이고 보안의 홀이 어디에 있고 또 이를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대안은 무엇이다. 이런 그 자기가 어떤 방법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또 실제 보안 적용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직원 입장이라 하더라도 꼭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내가 옆 사람한테 자료를 건네주는데 더 이상 이 친구가 내 자료를 가져가더라도 복사가 안 되고 외부 유출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뢰관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회사의 어떤 신용, 다큐멘터에 대한 신용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자신은 이제 보안으로부터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이제 그 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큰 기대 효과는 임직원들에게 보안 마인드를 갖게 한다는 거,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몇 년 전서부터 뭐든지 뭐 가장 교육 중에 그 이슈가 보안 이슈가 많았어요. 뭐 화면을 끄고 가라, 뭐 USB를 뭐 놓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저도 그 현업에 있을 때는 그 보안 담당자 되게 많이 싸웠어요.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또 보안이랑 그 업무의 효율이랑 또 이렇게 참 그 입장에서 보안하면 좀 짜증들도 많이 나게 하는데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그분한테 미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갖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정리를 해주시죠. 보안을 도입해서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게 지속성을 갖고 보안이 회사의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고 또 기업의 경쟁력의 요인으로다가 대외에 이제 포지셔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고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제품의 도입만으로 또는 실무자의 의지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뭐 캐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해 보시면서 느꼈지만
총체적으로 이 서포트가 돼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다가 성공적인 시스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고객사들 접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다가 성공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일단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관리적인 부분, 운영, 기술 부분으로 제가 말씀 나눠봤는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탑에 어떤 후광을 얻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납기, 품질, 그다음에 도면 리비전에 바쁜 엔지니어들한테 그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 발목을 잡는 것이고 이분들의 그 반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그 담당자들에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무난히 넘어가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정책이나 이벤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이제 DRM 기능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문서의 보존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3번 열리니까 그 다음 안 열린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헤비한 기능들을 도입 초기부터 적용하신다고 하면 이 또한 이제 직원들에게 어떤 중압감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쉽고 가벼운 것부터 접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많은 이렇게 완벽한 기능을 고객이 요구한다면 많은 부담이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업체 얘기를 방금 드렸지만 이 벤더 결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쓰시는 CAD 시스템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것 또한 어려우시지. 보안 제품을 한번 도입했다 바꾸는 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DRM에 에이전트가 깔려 있고 문서 도면들이 다 암호화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어떤 제품을 벤더를 바꾼다는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품만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전담 조직을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패치를 해주고 부서별 지표 관리를 해서 어느 부서가 보안을 제일 잘 쓴다 해서 이렇게 보상도 좀 하고 이런 어떤 운영적인 또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작은 게 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요즘 64비트 환경을 또 원하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품이 해외 사업장이나 다국적 환경에 쓰시는 경우는 유니코드 지원도 요청을 하십니다. 그 부분도 보셔야 되고 뭐 전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사내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꼭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네트워크 부분도 그 네트워크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충돌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꼭 시뮬레이션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저기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용 대 효과. 너무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게 비싸지면 참 경영 입장에서는 뭐 보안도 좋고 그런데 비용.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보안 담당자들한테 불만이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무조건 다 막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좀 많이 싸웠죠. 사소한 거엔 엄청 열심히 하고 커다란 보안은 놓치는 좀 기업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은 이렇게 현업은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보안을 해야 되고 당장 노트북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파일이 안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IT 예산의 약 13% 정도를 보안에 활용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이 질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질문을 이제 몇 분들인데 안정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DRM 솔루션은 윈도우 환경에서는 가능하나 유닉스 환경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티아 버전 4의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만 이 부분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사장님 말시고도 보안 전문가분이 한 분 더 오셨는데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이분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닉스의 뭐 버전
카티아 버전 4가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가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에셋에서 지금 보안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기두라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유닉스에 대한 그 DRM 지원 부분은 과거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윈도우 기반만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닉스 쪽의 카티아 버전에 대한 DRM 지원도 현재 벤더 쪽에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제가 별도로 그 업체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김경부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보안 정책을 만드는데 DRM과 SBC를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그 보안이긴 하지만 DRM과 SBC는 사실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러면 DRM이 맞는가, SBC가 맞는가라는 이제 혼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DRM은 회사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기술은 결국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암묵지를, 테스트 날리지를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뭐 고모님도 뭐 비행기 한 대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도면이나 문서를 통해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출된 표현된 도면이나 문서들을 보호하면 우리 회사는 보안이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DRM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또 우리 회사는 포괄적으로 임직원들의 모든 행위가 다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DRM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상화의 개념으로 가셔야 될 듯이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수반하는 수주산업이나 이 양산 쪽의 보안이 다르고 또 핵심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하이테크 기업의 보안이 또 다르고요. 또 협업으로 제품을 만들어가는 자동차 업종 또 이런 쪽들의 또 보안이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업의 형태에 따라서 보안이 다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민희 님께서 주신 쪽지는 서버 운영할 때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일시에 많은 직원들이 올릴 경우에 서버 과부하가 걸릴 염려가 있습니까? 네, 지금 과부하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가 이제 검토해야 되는 내용 중에 실제 SBC 서버를 서버당 사용자에 대한 어떤 제한을 분명히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몇 가지를 사용을 하고 또 사용자는 한 서버당 몇 명 정도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최항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문서 보안 시 고난 부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기기에 따라서 고난 부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흔히 사용하는 고난 부여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요 컨트롤 부분에, SS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DRM에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 중에는요, 직급별로 등급을 나눌 수도 있고요. 예. 또 아니면 문서별로 권한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위 임원분들한테는 이제 보통 대부분 다 권한을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 예. 또 중간 관리자 분들인 경우에는 사용에 대해서 일부 제약을 두고 사용 기간을 제약을 두거나 또는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일부에게만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거를 체계적으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RM을 사용하시게 되면 관리자 모드에서 다 설정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상준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웹상에서 사스 같은 형태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비즈니스를 검토 중입니다. 응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자료 유출이라는 매우 민감 문제가 고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대기업이 검토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의 대세는 어느 쪽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업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게 요새 그 보안 솔루션이 어떤 것이 트렌드고 일단 대기업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사스처럼 전체적으로 그 어떤 사용자들이 업무의 어떤 편의성을 최대한 살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보안 쪽 입장에서 보면 그 DRM이나 아니면은 또 설명드렸던 SBC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경우 수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사스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SBC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이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DLP라고 하는 최근에 어떤 또 그 솔루션들이 주로 모니터링 중심으로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DLP 쪽 측면에서도 좀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NC 장훈 대리님께서 정보보호관에 투입해야 할 담당자의 스킬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 질문입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전 질문이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 담당자는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IT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 다큐멘트의 흐름이라든지 반입 반출 등 다큐멘트의 프로세스를 정립할 내부 업무에 정통한 사람. 또 물론 이제 구축 시에는 부서별로 TF 활동을 하시겠죠. 그런데 업무에 정통한 PI팀이나 정보계획 이쪽 분들이 제격이실 것 같고요. IT적으로 보면은 사실 보안은 총체적인 아주 광범위한 잡학인 것 같습니다. 기관계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설계 업무도 알아야 되고 CAD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업까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은 또 없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IT적으로는 이제 시사를 하시는 부분이나 시삽을 하시는 이런 보안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또 표면에 나타나는 게 또 좀 현업의 예의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 그 다음에 IT적으로 접근하시는 분 이렇게 스킬을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쪽지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정해놨습니다. 김현우님께서는 중소기업인 관계로 보안에 대해서 도외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내로 지금 설계 중인 제품에 대해서 외국 메이커가 디자인 구조 보안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용 등을 감안해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에서 좀 부담 없이 할 비용에 써 있는 솔루션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들이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버 환경이 비교적 이제 작죠. 종류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SBC 환경보다는 그 암호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업체들의 경쟁도 있고 기술들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저가로다가 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벤더사하고 암호화된 자료들을 어떻게 서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토콜만 맞추신다고 하면 아마 돈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5천만 원 정도
큰가요? 예. 그 정도 규모에 따라서 5천 정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DRM 구축은. 예. 더 싼 솔루션은 없습니까? 5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예. 중소기업용을 위해서 네. DRM 벤더사들이 네. 중소기업 전용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별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안이 나중에 이제 상용화되면 솔루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탑재된 보안 기능을 탑재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기관계 업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서 관리 시스템이나 네. 이런 또는 그룹웨어 시스템 같은 것에 네. 아예 DRM을 처음부터 같이 포함시켜서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지금 제안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캐드 업체도 그냥 남기지 않겠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뭐 어떤 모듈을 또 만들어 가지고도 또 콘텐츠로 해서 나올 것 같고, 또 한 분들은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저희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다 답을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안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짜증도 내고 이 실무 담당자들은. 그래서 이 보안하는 사람들이나 보안 담당자 보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하는 무슨 그런 분들 같아요. 직접적으로 뭐 생산한다고 생색내지도 않고 개발한다고 생색내지도 않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두 분 나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분야를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저희가 2002년인가 찾아왔을 때 제가 할 거 많은데 이 보안까지 와서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 쪽의 보안은 아무래도 투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투자 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보안에 대한 도입, 조금 안 바쁘실 때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회사의 보안을 좀 철저히 하자라는 쪽으로 미션을 설정하시고 많은 관심과 고민들을 해서 연락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모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CNG 방송을 마치겠습니다.